국민의당 통합파와 통합반대파가 각각 신당 창당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극심한 내홍을 겪어온 국민의당이 결국 창당 2년 만에 분당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진 세한대 부총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먼저 국민의당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국민의당 안철수 유승민 대표의 미래당 그리고 이 민주평화당이죠. 이렇게 양당으로 쪼개지게 됐는데 일단 2년 만에 이렇게 갈라지게 된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물과 기름과 같았던 그 이질적인 집단이 꾸준히 함께했다. 결국은 이제 결별을 하게 됐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보기가 안 좋죠, 사실. 선거 때마다 그런 그 항상 이합 집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서 이제 국민들이나 저희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안철수 리더십 부분이죠. 네. 중요한 선거 고비 때마다 사실 이제 주요 인물들과 이합 집산을 계속 거듭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에 서울시장 선거 때 박원순 후보에게 당시 양보한 이래로 네. 이후 오늘 현재까지 그러니까 7년 동안 보면은 박원순에서 문재인 그리고 김한길 박지원, 유승민까지 5명의 중요한 한국 정치인들과 계속 결별과 이제 통합을 거듭해 왔는데 과연 이런 과정들이 안철수 내공을 강화시키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안철수 리더십의 어떤 쇠락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건지 그 판단은 아마 이제 이번 6월 지방선거 때 1차적으로 그때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민주평화당은 뭐 내일부터 집단 탈당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용주 의원 같은 경우는 벌써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일단 이 분당이 만료되게 된다면 이 안철수 대표 측 그러니까 통합파와 반대파 측과의 갈등이 끝나는 계기가 될까요? 예,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계속 예를 들어서 이 지금 통합파가 지금 현재 전당대회를 거치지 않고 네. 원래는 오늘 전당대회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네. 근데 하지 않고 중앙위를 열어가지고 당헌 전자투표로 전자를 통한 전당원 투표로 통합을 의결하는 거에 대해서 이 반대파 통합 반대파 측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지금 두 당의 이제 국민의당의 두 세력의 분열은 아름다운 합의 이혼이 아니고 진흙탕 싸움으로 가다가 지금은 조금 이 진흙탕 싸움을 좀 자제하고 서로 짐을 싸는 분위기인데 네. 그러나 앞으로도 법적인 소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치적 공방은 계속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일단. 네. 일단 합의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민주평화당 창준위에 들어가 있는 비례대표 3인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 이 비례대표 3인이 민주평화당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좀 관심인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들이 자진 탈당을 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탈당을 할 수는 없고 내부에 남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세 사람의 입장은 이제 분명하게 표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은 이제 민주평화당과 함께 한다라는 네. 부분을 이미 그동안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아마 내부에서 미래당을 계속 흔드는 역할, 말하자면 일종의 트로이의 목마 역할 비슷한 걸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당으로서는 안철수 대표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계속 함께 안고 가야 될 어떤 작은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인 거죠. 그런 어쨌든 민평당 입장에서는 15석이지만 어떤 적군 속에 자신들이 우군이 3사람이 있기 때문에 훨씬 안팎으로 자기 우군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든든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래당은 거꾸로였기 때문에 바른정당, 그러니까 미래당과 민평당은 정치적인 세상 외에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신경전을 계속 아마 벌려갈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오늘 민주평화당 창당준비위원회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국회 의결 구조상 17석을 확보하면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는데 우리가 19석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서 민주평화당이 앞으로 국회에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민주평화당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나름의 일리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면밀하게 의석 하나하나를 갖고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현재 국회 원래 총 의석은 몇 석이 좀 줄어들어가서 지금 296명인데 중에 2사람이 지금 한국당 의원이 구속돼 있습니다. 최경환 의원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294명인데 이 중에 이제 여기서의 절반 이상을 얻으면 앞으로 표 행사할 때 일종의 이제 그 패스팅 보트를 질 수 있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 이번에
이 두 당이 다시 새로 재편되면서 일종의 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재편되면서 관전 포인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범여권과 범야권이라는 게 딱 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해서 민주평화당은 이제 범여권에 앞으로 투표할 어떤 같은 정책이라든가 법안을 놓고 했을 때 범여권에 동조하는 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이제 미래당은 범야권에 손을 맞춰서 투표하는 게 많아질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면밀하게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 지금 현재 미래당에 남게 되는 비례대표 민주평화당에 동참하려긴 하지만 네. 미래당에 남게 되는 세 사람은 투표할 때는 이쪽에 투표하게 되거든요. 민주평화당에 동조하는 투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이영우 의원이 지금 거취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데 국민의당의 이영우 의원이 만약에 이 소위 민주평화당에 참여할 경우에 제가 보기에 약 한 석가량의 우위, 범여권의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네. 이제 지금 현재 이거는 서로 뭐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누가 또 사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석 내지 두 석 차이로 이 범여권과 범야권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 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와 관련해서 민평당이 변수 역할을 얼마나 할 것이냐. 저는 가장 주목되는 부분 호남에서 변수 역할이라고 네. 봅니다. 지금 박지원, 정동영, 천정배 어떻게 보면 세 사람 중진이 이끄는 이 민평당이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어떤 성적을 거두냐에 따라서 이후의 정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 지금 전남도지사 출마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머지 이 의원들은 이제 광주나 혹은 전남 전북 지역에서 구청장이나 시장 후보들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광주 전남북에서 3파전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민평당 그리고 미래당이 3파전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 당이 혹은 단일 후보를 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꼬이게 되면요.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박지원 대표가 선전을 하거나 혹은 나머지 시장 군수나 기초의원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민평당에 선전을 한다면 의석은 많지 않지만은 전국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좀 긴장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하나 보완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번에 두 당이 이렇게 재편되는 거는 전국 전체로 볼 때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아까 말했지만은 범여권과 범야권으로 딱 선이 그어지는 이런 그동안은 국민의당이 좀 애매한 입장이었습니까? 막판에는 범여권에 많이 도와주는 역할을 했지만 애매한 입장인데 이번을 위해서 범여권과 범야권이 나눠지는 데다가 그러고 앞으로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다시 2차적으로 보완이 이루어지는 재편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더 많이 이동할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있게 되고 또 하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안철수와 유승민 차기 대선을 여전히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두 사람이 다음 대선에는 최소한 본인들의 노선은 이제 중도 노선이라 그럽니다마는 현재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민주당이 아닌 범야권의 대선 주자로 나서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또 갖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당이 새로 출범하게 되는 셈인데 네. 지도부가 어떻게 들어설지도 좀 관심을 끄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미래당 출범하면 바로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고 네.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대표직을 이어가겠다 뭐 이런 방침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이 미래당의 지도 체제는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십니까? 저는 두 사람이 어떤 형태로 있든 간에 일단 미래당의 주주는 네. 주인은 안철수, 유승민이라는 두 말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형태적으로 외형적으로 대표를 나서든 나서지 않든 간에 저는 큰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방선거 6월 선거를 바로 목전에 둔 상태에서 어떤 것이 자기 당의 선거에 유리하냐 네. 말하자면 안정적인 어떤 중진들을 내세우느냐 아니면 새로운 신진들을 당 간판으로 내세우느냐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방선거를 비롯해서 총선이라든지 과거의 선거의 경험을 보면 그래도 간판은 중진이 나섭니다. 왜냐하면 공천권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중진이 힘 있는 파워맨이 결국은 전면에 나서고 나머지 새로운 참신한 사람은 최고인이라든지 곁에 포진하는 그런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러나 어떤 형태라도 결국 중요한 지분 행사, 공천권 행사는 안철수와 유승민이 막후에서 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구체적인 이름이 나오고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미래당은 유승민 대표는 지금 한 몇 표를 맡을 거로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두 당이 합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 대표제로 가는데 현재 국민의당 쪽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사퇴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네. 박주선 의원을 내세워서
유승민, 박주선 공동대표 체제로 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고요. 그 다음에 민주평화당은 그동안에 여기에 이제 좀 오래된 중진들이 많지 않습니까? 박지원, 네. 천정배, 정동영 의원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오히려 발상의 전환을 해서 초선 대표를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이 지금 김경진, 이용주 의원 등입니다. 근데 최경환 의원은 본인은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국당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홍준표 대표가 이 MBN의 보도 내용을 놓고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이 명예훼손 민사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또 오늘 페이스북에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뭐 MBN의 그 취재 부스를 철거하고 취재를 금지시키는 데 상당히 이 강경한 입장인데요. 이렇게 홍준표 대표가 이런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홍준표 대표가 이제 검사 시절이나 그 정치 시절에 기자들과 관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원래 이제 가깝게 상당히 좀 친화력도 있었기 때문에 좋았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사실 초강경수죠, 보기 드물게. 근데 그렇게까지 강경을 한 이유는 이제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었던 여러 가지 유효예를 계기로 당한 어떤 막말 논란 이런 부분들에서 본인은 무고하다,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정치권이 아닌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본질적인 그 목표랄까 의도는 언론에 대한 심리적인 길들이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언론에 있었고 앞에 계신 분들 언론이 있었지만 이게 한번 당 대표라든지 이런 중진 정치인 한번 강하게 언론에 대해서 말이죠 쐐기를 받거나 당사 출입 금지거나 이렇게 하면은 심리적으로 상당히 좀 위축됩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대표의 막말은 사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마다 언론들이 종편들이 강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차제에 약간 무리가 감소하더라도 쐐게 한번 압박을 가하면 이후에 언론들이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하지 않느냐. 이런 의도를 저는 담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이번 홍준표 대표의 조치는 뭐 상당히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말씀하셨듯이 다른 당에서는 언론 길들이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이번 홍준표 대표의 조치가 득실로 따져봤을 때는 좀 어떻게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그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큰 득은 없을 겁니다. 없을 거고 오히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오히려 뭐 득과 실이 조금씩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크게 말하면 득보다 실이 조금 더 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굳이 말하면 왜 그럼 이렇게 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한국당은 일부러 언론들이 나쁘게 썼다기보다는 최근에 국정농단과 탄핵과 그리고 적폐 청산 이런 보도가 계속 되다 보면 상대적으로 한국당에 좀 불리한 지형이 형성될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문들은 보수 성향, 진보 성향이 다 있습니다만은 방송에 대해서는 불만이 사실 한국당이 많이 제기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유효의 최고위원 건에서 수년간 성희롱했다라고 하는 이런데 수년간이라는 표현이 잘못되고 뭐 이런 거로 인해서 이걸 빌미로 걸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든 요거로 인해서 뭐 언론 지형을 뭔가 좀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하는 생각이 선거를 앞두고 있을 텐데 어떻든 이런 생각입니다. 이제 요번에 조치는 좀 과도했다. 왜냐하면 언론의 어떤 취재 자유라든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런 취재 자체를 봉쇄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청 거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과연 그게 법적으로 정당한가 하는 논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사는 당 대표의 것도 아니고 당만의 것도 아니다 이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당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라서 국가에서 돈을 보조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사는 또 국가의 일부에 그 지원해준다는 측면에서 함부로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취재 거부는 일단 저는 이 정당한 건 아니고 잘못된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과거에 이런 사례는 거의 없었는데 과거에 1989년에 지금 신문을 지금 이야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당시 평민당과 조선일보 사이에 잘 아시죠? 조평 사태라고 하는 아주 강하게 정면으로 부딪힌 게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장기화됐었는데 그때 양쪽 다 뭐 크게 득을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그때 출입 기자였는데요. 보면 이제 특정 언론사의 출입 금지 이런 경우가 과거에 간혹 있었지만은 방금 말씀한 대로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별로 그렇게 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또 내일부터는 사흘 동안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이 열립니다. 지난주에는 이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일단 지방선거를 좀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방이 뜨겁지 않을까 예상이 되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그 세 가지라고 보는데 우선은 이제 당장 눈앞에 개회식을 앞둔 평창 네. 동계올림픽을 앞둔 그 공방,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뭐 친북이다, 뭐 이런 이 너무 북한을 이롭게 하는 뭐 북한만을 위한 동계올림픽이다라는 쪽으로 동계올림픽 깎아내리기가 상당히 좀 심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어떤 여당 입장에서는 이제 평화올림픽이라는 부분을 강조할 거다. 그래서 올림픽이 금메달, 은메달 따는 경쟁 못지않게 네. 여야 색깔론 공부가 좀 치열하게 좀 계속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있으면 이제 개헌에 대한 논의. 그래서 자 새로운 어떤 개혁 정치 전반적으로 쇄신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 여당이 강하게 주장할 거고 개헌을 반대하는 또 자유한국당과는 공방이 좀 치열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서지현 검사의 문제 이런 부분을 놓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전 국민들이 지금 이목이 집중된 그런 이제 국회이기 때문에 정치 사회 문화가 전반에 걸쳐서 질문이 펼쳐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서지현 검사의 어떤 미투 문제에 대한 공방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안 제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번 임시국회 기간 지금 여야에서는 개헌을 놓고 여러 가지 민주당에서는 또 당론을 확정한 상황이고 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이 개헌을 연내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일단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권력구조 개편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야 간 공방이 뜨거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일단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려나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첫째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가능하겠냐에 대해서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대선 때에는 대부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약속을 대선 후보들이 대부분 했습니다마는 일단 그 약속과 달리 지금 어려운 이유는 한국당이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를 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국민투표를 할 경우에 보통 지방선거의 투표는 50% 전후인데 국민투표까지 할 경우에는 투표율이 껑충 10%, 20% 높아지거든요. 네. 그럴 경우에 여러 가지의 승패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국민투표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역대 전 세계 국민투표라는 건 대부분 찬성 쪽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 그런 찬성이 여당에 대한 동반 상승 확도로 혹시 나타날 것을 야당이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당은 그러나 개헌을 반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국당은 연내하자는 입장이고 지금 현재 민주당은 지방선거 때 하자는 건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개헌은 제가 보기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게 맞다고 국민 여론도 대다수가 그렇습니다만은 정치 현실적으로 6월 지방선거의 개헌, 동시 개헌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일단 개헌에서 한국당과 민주당 사이에 가장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이 역시 권력 구조에 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타협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타협할 여지가 매우 적다고 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당론이 대통령 4년 중임제로 지금 결정이 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이제 확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라는 그 여지를 열어둔 건데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당론이 결정이 되지 않고 그리고 모아지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력을 뭔가 분산시켜야 된다. 제왕기 대통령제를 표해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지극히 총론적인 입장만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건 어렵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한 대로 이번 선거를 6월 선거를 할 경우는 임박한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나 민심이나 여론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매우 불리하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일단 개헌을 할 의지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요. 그 협상의 여지도 적고 그래서 이번에는 결국은 그 개헌을 반대한 것 이것이 과연 국민들이 어떤 평가를 줄 것이냐는 지방선거 과정 속에서 저는 국민들의 여론, 투표, 표심으로 저는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세한대 부총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